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거시 경제학 챕터 3장 국민소득 생산과 분배 중에서요. 자,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화 용역에 대한 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게 생산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떻게 보면 생산과 관련한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생산으로부터 나온 이제 공급, 네, 그에 따른 소득이라 할게요. 소득. 네, 요게 있으면 이게 노동자와 자본 소유주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노동소득 이렇게 분배가 됐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분배가 됐습니까? 자본소득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배됐잖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걸 보는 거야. 사용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수요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수요는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소비 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투자 I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정부 구매. 정부 지출이 좀 더 큰 개념이긴 한데 정부 구매 이전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소비를 C라고 할 거고 투자를 I라고 할 거고요. 여기 정부 구매 G라고 할게요. 그리고 순수출 net expor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7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 요거는 제로로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폐쇄 경제를 상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 경제를 상정해서 순수출이 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비, 투자, 정부 구매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67페이지 가보시면 요거 총 생산된 거 이거 Y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 소득 된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Y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Y가 총 생산 공급된 게 이렇게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페이지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 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가 Y는 C, I, G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들어갈게요. 가게는 생산량의 일부를 소비하고 이 가게가 이제 소비하는 주체야. 가게가 일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 투자는 가게도 투자한다고 봅시다. 왜냐면 이제 주택 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도 투자를 하고요. 정부도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정부 구매를 사용합니다. 생산량의 일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소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옷을 구입하고 영화관에 가서 뭐 소비하는 거 이게 다 소비야. 자, 소비는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요.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한 65에서 70%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게 변동성은 좀 작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가계는 노동이나 자본 소유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며 이 중 일부를 정부에 조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소비와 저축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비 자체는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가 하면 소득 받은 거에서 세금을 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 할 거야. 그래서 밑에 뭐 나와 있죠? 요거를 disposable income 해서 처분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책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디스포저블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부를 어떻게 하냐면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일부는 소비하고 또 일부는 저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소비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밑에 소비 함수 살짝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쓸게요. 소비 함수를 이렇게 쓸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살짝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 절편이 있죠. 이렇게 합시다. A 플러스 B, Y. Y인데 이게 가처분 소득이야. 다시 한번 씁니다. A 플러스 B, 내가 버는 소득에서 텍스를 뺀 나머지, 그게 가처분 소득.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로 해도 되고 C 아니면 가처분 소득이라 써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바로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 소비 또는 기초 소비라고 할 거예요. 기초 소비. 자, 그리고 B 있잖아, B. 이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MPC 이렇게 됩니다. 델타 Y분의 가처분 소득이라 해도 되고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거기 한계 소비 성향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여기가 A고요. 요게 기울기 B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이게 만약에 0.7이다 이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거기 70%는 소비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가처분 소득 관련한 거기에서 한계 소비 성향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0이면은요. 또 이상해.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거 좀 심하고요.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내가 전부 다 소비를 하는 거잖아. 그것도 또 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좀 정상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죠. 자, 소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이렇게 있습니다. 투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과 가게는 투자재를 구입합니다. 기업은 자본을 증대시키고 주로 이제 기업이 이제 투자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본을 증가시키고 기존 자본의 감가상각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투자재를 구입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새롭게 증가하는 거, 자본재의 증가. 요게 이제 우리는 새롭게 투자된다 해가지고요. 요거를 신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이것 말고요. 감가상각되는 거 있잖아. 마모되는 거. 이거를 새롭게 다시 리페어 하거나 보충, 유지보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가상각분을 추가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대체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새롭게 신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감가상각을 대체한다 해서 대체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합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거 우리가 주택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투자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에서 대략 한 15% 차지하고 있대요.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투자재의 수요량은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잖아. 그걸 증가시키는 건데 얼마나 자본재를 구입할 것인가, 이거는 거기 보시면 사용한 자금의 비용을 측정하는 이자율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이게 뭐냐면 투자와 관련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투자 계획에서 이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투자 비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한번 했을 때,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투자를 덜 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의 상승은 자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수의 투자 계획에서 이윤이 발생하게 되고 투자재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인베스트먼트라 할까요? 그래서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적절한 예가 나와 있는데 살짝 한번 봐주시죠. 예시 한번 볼까요? 기업이 연간 이윤이 10만 달러, 이윤율이 10%인 100만 달러짜리의 공장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건설할까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근데 이윤이 얼마냐면 이윤이 연간 10만 달러야. 10이라고 쓸게요, 그냥. 자, 이윤율이 10%야. 그래서 이윤율이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윤이 10이 되려면 이윤율이 10%면 공장의 그 규모는 어떻게 돼요? 공장은 100만 달러. 예, 거기 보시면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은 100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거기에 10%인 10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자신이 얻게 되는 수익과 100만 달러의 차입 비용. 왜냐면 공장을 지으려면 100만 달러가 필요하잖아. 차입 비용을 비교합니다. 이윤율이 10% 미만이다. 그러면 차입 비용이 이렇게 100이라고 할게요. 차입 비용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때 10% 이윤율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이자율이 만약에 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10%가 되면 이윤율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10%에서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20%가 됐다라고 할게. 그럼 내가 공장을 지었을 때 얻게 되는 이윤율은 10%인데 들어가는 돈은 20%야. 그럼 어떻게 돼? 얘 공장 안 지는 거지. 투자 안 하는 것이죠. 자, 그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업이 100만 달러를 다 빌릴 수는 없고요. 자기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차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돈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 투입 시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돈을 쓰던 다른 사람 돈을 쓰던 아니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내 거다 그러면 야, 너 임대료 안 내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경작에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나한테 임대료 내는 거라니까요. 농부가 쌀을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어요. 야, 너 쌀값 안 들겠네? 아니요, 자기가 자기한테 내고 먹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자기 자본을 사용하던 타인 자본을 사용하던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주택 투자하는 경우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장기 대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자율이 상승 시 내 돈을 전부 갖고 집을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출 끼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구입해야지 주택 투자 이렇게 투자가 증가하는 건데 집 구입하는 걸 망설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69페이지 가보시면 아니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자율 하는데 이 이자율이 도대체 어떤 이자율입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69페이지에 가보시면 경제학자들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이자율이 있긴 해요. 근데 경작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자율을 다 보진 않고 두 가지 이자율만 쓸 거야.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목 이자율은 화폐 가치로 나타낸 이자율이 되겠고요. 자, 실질 이자율은요,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율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노미널이라는 요 명목 이자율과 실질 레알 이자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통상적으로 보도되는 이자율이 투자자들을 차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자율, 그게 명목 이자율, 노미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질 이자율이다 하면 이게 레알입니다. 진짜 이자율이 되는 거죠. 자,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진짜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뭐 피셔 가설 해가지고 챕터 5장에서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실질 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율이 빵이라 할게. 그러면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똑같겠죠. 그런 걸 상정하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바로 뭡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투자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투자는 이자율의 마이너스 함수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정부 구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재화 용역 수요에 대한 세 번째 구성 요소가 정부 구매입니다. 자, 주체가 바로 정부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에 연방정부는 총, 미사일, 그렇지. 국방 관련해서 뭔가 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니면 군인들의 월급을 줘야 되니까 용역을 구입해야 되고요.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용역비를 제공을 해야죠. 공무원들 일하면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방정부는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채용합니다. 교사를 채용한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들은 도로 및 다른 공공 토목공사를 또 시행합니다. 공공 SOC를 만드는 거죠. 토목공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렇게 돈을 지출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미국 전체의 대략 한 GDP의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구매는요, 거기 있는 정부의 지출의 한 형태가 되고요. 이러한 형태 말고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과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같은 그걸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지 관련된 보조금을 준다거나 복지 관련된 보조금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 같은 건강보험이라든가 등등등 노인들에 대한 거기 사회보장 관련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거 이전 지출.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전 지출은요, 요게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뭔가 가치를 창출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때, 교환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일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대가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거기 보시면 G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G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전 지출은 GDP에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A한테서 B한테로 재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but 자, 거기도 보면 재화 용역 수요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뭔가 이걸 소비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번 돈이 워낙 많았어. 여러분 생각해봐. 막 10억을 번다 할게 1년에. 그럼 막 몇 억을 써. 2, 3억을 써도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남는 건 이제 저축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정부가 뭐 세금을 거두거나 해가지고 가져간 걸 통해서 이전 지출해서 저소득층이나 보통 이제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또 많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이전 지출해주면 그 돈이 저축이 돼서 우리 튜브 경제순환 속에서 밖으로 새 나갈 거를요. 요런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구매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을 조세가 감소시키는데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자 우리 소비가 증가하는 거야. 소비가 뭐에 영향받는다? 예,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71페이지. 그래서 뭐 조세의 마이너스 효과와 이전 지출의 플러스 효과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 구매와 정부 구매를 G라고 쓸 거야. 그래서 정부 구매 G와 조세. 텍스는 이제 우리가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줘서 소비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뭐에 영향을 주는 것들 얘기합니까 하면 거기 G 그리고 T 요거 두 개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G와 T가 정부 지출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균형 재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어. 그러면 적자 재정 또는 재정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보다 T가 더 이렇게 큰 거야. 이거는 흑자 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용어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 늘리거나 하면 막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여러 가지 정치 과정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관심사에서 빼고요. 자, 단순히 이 G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부 지출, 조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정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봤죠?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외생 변수가 변하게 되면 모형 자체가 이렇게 변화해서 이동하게 되면서 그래서 내생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GDP와 관련한 전체, 국가 전체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4절에 해당하는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